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우리는 지난 비디오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지정학자들도 이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고, 만약 중국의 몰락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그 후에 중국은 흡사 거대한 북한같이 더 폐쇄적이고 무시무시한 전체주의 국가로 변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익숙했고 한국은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영위해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겠지요. 이미 미국과 서방은 Federal Reserve Board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미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제넷 옐런이 주창한 것처럼 friend shoring, 즉 민주주의, 평등, 인권, 법치주의 등등 동일한 가치를 영위하는 친구 나라들끼리만 경제활동을 하자는 정책이 공공연히 공식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허상이 천하에 드러나자 중국의 시진핑조차도 어쩌면 저런 애들이 하필이면 우리의 우방이냐라고 땅을 치고 있는 그 러시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패배와 패배를 거듭하며 러시아도 중국처럼 동시에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한국 같은 사방의 우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2012년 푸틴의 등장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서방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해 놓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질서에 보기 좋게 엿먹어라 한 점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이었죠. 이젠 옛날 스타일 영토 정복 전쟁 같은 거는 더 이상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세계에 으악 아직도 라고 경악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방은 큰 전략적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아직도 생각하던 중 특히 러시아의 핵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돕지 않은 것이지요. 이는 푸틴이 거봐 서방놈들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세게 나가면 쟤네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무릅쓰고 우리와 전쟁을 할 깡이 없어 라고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은 물론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 결과 푸틴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합니다. 물론 푸틴은 이것을 Special Military Operation,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명명하면서 첫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바로 겁먹고 항복하여 손쉽게 regime change, 체제 변동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두 번째,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간의 strategic depth, 전략적 깊이, 즉 영토적 거리를 말하는 거지요. 를 확보하고 그러고 나면 셋째, 1991년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건방지게 떨어져 나가서 독립했던 나라들, 특히 카자흐스탄을 다시 정복해서 러시아 연방 안에 한 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게야. 그렇게 되면 넷째, 러시아는 엠파이어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섯째, 나 푸틴은 그 역사적 임무를 수행한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의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야 라고 큰 지정학적, 역사적, 개인적 포부를 그린 것이지요. 그러나 그 후 그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우크라이나 국민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확실하게 민주주의, 평등,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관을 나토 국가들과 공유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보고 감명받은 미국 및 나토 국가들은 대거 군사무기, 물자, 훈련 등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우크라이나 군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오며 러시아 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의 동북쪽이죠. 도네츠크, 케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지아 등 지역을 탈환하려고 진군해 오고 있었지요. 지난 9월에는 카르코프를 탈환하였고 11월에는 러시아군이 케르손에서 후퇴하게 만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무능함과 러시아 무기 체계의 무력함, 러시아 무기 생산력의 부재, 특히 러시아 현대 무기에 들어가는 하이텍 부품들을 자체 생산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야 말았지요. 이렇다 보니 T-92 주 전차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자 T-62, 즉 60년대 전차들을 녹슨 거 닦고 뺑기 칠하고 간신히 엔진을 돌려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희한합니다. 좀 더 현대식 전차들, 즉 T-64, T-72, T-80 메인 배럴 탱크 주 전투 전차들은 더 하이텍 기기들이 특히 컴퓨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재생시킬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쇳덩어리에 대포하고 엔진만 달려있는 60년대 탱크라도 엔진만 어찌저찌하여 걸리면 끌고 나온다고 하네요. 이 정도 되면 우크라이나가 아마 이기겠죠? 글쎄요. 군사 전문가 지정학자들 간에는 서방이 전쟁 물자만 계속 대주는 한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정학자들 중에는 러시아의 역사와 사회를 분석해 볼 때 어림도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째, 왜 러시아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지, 둘째,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러시아가 지거나 러시아에게 굴욕적으로 전쟁이 종결된다면 러시아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은 낮다 해도 지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첫째로 러시아가 이제는 바보짓을 다 하고 더 스마트하게 전쟁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 역사를 잠시 돌이켜 보십시다. 2차 세계대전이요. 1941년 독일이 오퍼레이션 바바로사를 시작으로 소련을 침공하였지요. 그 첫 해 1941년 동안 러시아군은 처절하지만큼 무능을 보이며 밀리고 밀려서 모스크바 외곽까지 몰립니다. 그때 1812년 나폴레온의 러시아 침공 때와 똑같이 러시안 윈터, 러시아의 겨울이 그 맹위를 펼치면서 포장된 도로 하나 없는 러시아 영토 위로 1600km 이상에 걸쳐 보급로가 늘어난 독일은 밀리기 시작했지요. 그 후로 1년 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포위해서 말살시킴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그 후 3년 동안 독일이 War of Attrition, 소모전에 몰리면서 베를린까지 퇴각하며 멸망하는 역사로 치닫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41년 한 해 동안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러시아가 1942년 이후로는 독일의 폰 클라이스트 같은 장군들이 다들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 무지한 러시안들이 우리 프로페셔널들로부터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웠네 라고 했던 점입니다. 이걸 왜 주목하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로 지난 11월 켈선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했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군의 승리라고만 봐야 할까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단호히 아니라고 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너무 길게 늘어진 전선을 짧게 직선으로 가다듬었으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군사와 장비들을 상당히 잘 후퇴시킨 것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처럼 1년 동안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러시아군이 스마트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와 민간 시설들을 미사일로 공습하기 시작했지요. 전 세계인들로부터 비인륜적인 행위라고 규탄받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 전략으로만 볼 때는 드디어 스마트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전기 없이는 치를 수 없는데 이 윈터 버밍 캠페인, 겨울 공습이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러시아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둘째 이유는 아무리 용맹한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있다 해도 현재 양쪽 군의 사상자는 1대1이라는 점입니다. 양측 모두 10만에서 15만 정도로 CIA는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서 말한 War of Attrition, 소모전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모전으로 접어들 경우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 per capita로는 잘 못 살아도 가난해도, 그리고 특히 인구 규모가 더 큰 나라가 더 오래 견딜 수 있고, 더 오래 견딘다는 것은 결국 승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소련 간의 이스턴 프론트에서처럼요. 물론 러시아가 현대식 무기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인해 전술 하면 6.25 때 중공군이 발명한 전술 같으시죠?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소련 간의 이스턴 프론트에서 소련이 먼저 사용한 전술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 정도의 소모전을 감수하려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합니다. 물론 그런 짓을 할 수 있기 전에 러시아 정부가 붕괴하고 푸틴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같이 또 계산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을까요? 지정학자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무기, 물자, 훈련 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대체로 원하는 조건대로 패배를 인정하고 휴전,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을 높이 보는 지정학자들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크림반도 때문입니다. 2014년 잃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되찾는다고 이를 갈고 있고, 반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다시 잃는 순간 앞으로 수백 년간 아무도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힘도 영향력도 없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 이는 러시아 국민의 매우 감성적인 분노와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다급해진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tactical nuke, 전술 핵을 써서 전세를 바꾸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 또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작은 전술 핵으로 우크라이나 군을 결정적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는 반면 미국과 나토가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해서 핵 전면전으로 갈 리는 만무하니 결국 미국과 나토의 공군과 지상군을 동원한 재래식 전투를 의미하지요. 이 결과는 물론 러시아가 절대로 회피하고 싶은 결과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김정은 같은 퍼라이아 스테이트, 따돌림 맞는 국가의 폭군에게 결국 한 방 쏴도 쟤네들 핵 반격은 못하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격이 될 것이니 우리 한국에게는 참으로 바람직 못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결 시나리오는 러시아 내부에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러시아가 후퇴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1905년 일본을 치려고 사 니콜라스 II가 보낸 제2태평양 함대가 아프리카를 돌고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33,000km의 여정 끝에 3,300km가 아닙니다. 33,000km의 여정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에게 완파당했지요. 그로 인해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러시아 왕조는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1989년 소련이 15,000명 전사자와 35,000명 부상자만 내고 아무런 소득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후퇴하자 인민의 신뢰를 잃은 소련의 공산 정권은 1991년 무너졌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전사자와 부상자 수가 이미 이 숫자들의 3배입니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 내부에서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이미 그런 조짐이 있다고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 3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뭐 어쩌라고요. 전쟁이 War of Attrition, 소모전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와 둘째, 서방이 얼마나 더 지속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 할지가 그 후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테고요. 푸틴이 제거된다면 그 후에는 지정학자 역사학자들 중에서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러시아인들의 국민성 속에, 역사 속에, 사회 지도 및 체계 속에 민주주의, 평등, 인권, 법치주의 등을 제도화한 사회를 피를 동반한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루려 하는 의도는커녕 뚜렷한 욕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앞서 러시아 군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과 러시아 무기들의 허상이 왜 그런가에 대하여 군사 및 지정학 분석가들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러시아 사회의 모든 층의 구석구석에 만연하고 깊이 뿌리내려 있는 부정부패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지요. 중국과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려던 우리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관시를 위시해서요.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부정부패가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윤활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네요.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평등, 인권, 법치주의를 따지는 민주주의가 꽃필 가능성은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푸틴이 제거된다 치고 그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는 이는 다시 독재자가 될 것인데 과연 누구가? 현재로서는 저 악명 높은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주목하고 있더군요. 오 마이 갓. 과연 푸틴이 제거되고 러시아는 전쟁 종교를 통해서 제3국가로 전락하고 가난한 그러나 거대한 그리고 수많은 민족으로 어설프게 묶여있는 러시아 연방이 새로운 무시무시한 독재자 밑에서 지금처럼 연명해 나갈까요? 아니면 이로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이며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분열될까요? 아니면 몇 년에 걸친 소모전 끝에 러시아가 이기거나 대거 러시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는 또 다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루스키 나라로 거듭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